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이거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연 2.75%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2% 시대, 이게 이제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 아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환율 무서워서 금리 동결했거든요. 예.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환율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무서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도대체 얼마나 안 좋으냐?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1.9에서 1.5%로 낮췄는데 예. 석 달 만에 한꺼번에 0.4%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네. 이건 이제 한은의 전망치는 지금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거든요. 정부의 전망치 1.8%, 또 국제통화기금,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다 한국개발연구원보다도 낮은데, 우선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은행은 이제 분기마다 성장률과 이제 물가 전망치를 수정 전망하게 돼 있는데, 예. 한꺼번에 전망을 0.4%포인트나 낮춘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탄핵 정국, 트럼프 리스크의 충격이 크다라는 의미고, 네. 내수부가 침체된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수출까지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올해 뭐 한은의 전망대로 이제 1.5%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1.5% 아래로 떨어진 건 역대 5번밖에 없습니다. 예.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IMF 있었던 199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2009년, 뭐 코로나 사태, 뭐 등등해서 5차례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발 관세 전쟁이 더 확대가 되면 예. 올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모두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발언은 뭐였느냐? 이제 1%대 저성장은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한은 주제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력이다. 그동안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 키우지 않아서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1%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과거 20년 동안 잘 나가던 이 업종 10개 가운데 8개가 그대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100m 달리기 하면 15초대 끊었다면 지금은 20초대가 정상이니까 수용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니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 외국 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뭐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 평균단 1.6이니까 이제 한국은행보다는 이제 다소 이제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보다는 더 비관적인 곳도 물론 일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기관 가운데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니냐. 여기다 1.5가 다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관세 정쟁이 확전이 되면 1.4도. 내년에도 1.8%로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내년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년 연속 1% 성장은 뭐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1% 성장률을 좀 받아들여라. 근데 예전에 그 환율 얘기할 때도 1,400원대는 뭐 뉴노멀이다 요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식의 발언하는 거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조금 선제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혹독하게 전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제적인 어떤 이 역할을 할 테니 이 구조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미뤄뒀던 것을 좀 더 지체하지 말고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경제 폭론가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을 너무 많이 얘기했죠. 뭐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교육 문제, 이창용 총재가 뭐 추경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이 금리 통화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어야만 이 성장률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추경 한 15조 원에서 한 20조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조금은 좀 월권 아니면 이제 좀 더 나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창용 총재가 그 뭐 어디 쪽에 뭐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현실 직시해라, 대비해라라는 약간 뭐 조언식의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한국은행 지난해부터 10월부터였죠.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금리 2%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달은 금리 인하,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금리차 벌어지면 환율 물가 부담 커지지만 사실 기준금리를 내려서 바로 이제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 두고 부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금리가 낮아져야 이제 가계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소비도 하고 기업들은 빚내서 투자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뭐 이번 금통위에서도 또 나온 질문입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이제 그러자 이제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상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성장률은 0.07%포인트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성장률은 0.15%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고 뭐 이번까지 합치게 되면 한 2% 내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낮아졌다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또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지금 이창용 총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거든요. 올해 전체로 보면 뭐 두세 차례 정도.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연 2.25에서 2.5%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정책 공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탄핵 사태 때문에 한 0.2% 정도 성장률을 까먹은 만큼 지금 뭐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우러져야 1.5%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던 외국인 투자가 좀 빠져나가진 않을지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뭐 주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좀 큽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이제 1971년 박정희 정부 시절 도입해서 도시의 어떤 무분별한 팽창을 막자라는 겁니다. 환경 보존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제 개발 행위가 제한돼 왔는데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전국 대한 3.8% 정도 남아 있는데 3분의 2 정도가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는 이제 환경 평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보존 가치가 커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동안은 전면 금지됐던 환경 평가 1등급지, 2등급지도 이번에는 만에 하나 이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대체제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해제로 인해서 그린벨트 지역 한 15곳, 여의도 면적이 15배, 상암 축구 경기장 한 5,900개 규모가 풀리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제 지난 2월이었죠.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한 규제 완화 후속 대책이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인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환경, 난개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 그린벨트 하면 꼭 따라오는 게 그거잖아요. 주변 집값 상승. 네. 그럼 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그동안 늘 경험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투기하고 난개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 선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매 선거 때마다 이제 이 그린벨트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이슈거든요. 예. 왜냐하면 풀면 이제 지역의 땅값 상승하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토지라는 게 물론 뭐 사유지이면서 동시에 공공지 성격이 짙거든요. 공산품에 필요하면 더 만들고 더 늘릴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토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나날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 후손들이 좀 숨 쉴 공간, 개발 제한 구역만큼은 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 소장님, 근데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왜 이 시점에서 발표했다고 보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점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앞서 이제 이거는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이 발표했던 이것의 후속 대책이어서 아마 이제 정부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보완하고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